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여야 대선 후보들에 제기된 자식이나 부인에 관한 문제에서의 특혜 논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잘난 사람들의 자식은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는 부분에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번 대선에 나온 주요 후보들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일 건데도 그 지경인데, 나머지 우리 사회의 정치, 관료, 또 법조인, 언론,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과 관련된 취업이나 입학, 이런 특혜들이 물밑에서 얼마나 심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미루어서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로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이제는 있는 집의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애를 먹여도 취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기업이나 재벌회사에 특혜가 있게 취업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있는 집에 돈이 있거나 빽이 있는 집의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는 부분에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작년에 최순실 정유락 사건 이후에 이번 대선의 후보들의 자식 부인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런데도요, 국민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준용이요, 대선 때 나와서 그렇게 해명을 하지, 대선 다 끝난 뒤에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준용의 의혹을 제기하던 사람들이 대선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끝까지 나서서 문준용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준용이 대선이 다 끝난 뒤에 나와가지고 취업 특혜 의혹이 가짜 뉴스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 이 국민의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권력형 비리는 정쟁을 떠나 끝까지 파헤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문준용의 동기라 그러면서 폭로한 녹취에 대해서 문준용은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여기에서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가 동기라고 한정해서 그 국민의당의 어떤 문준용의 동기 녹취라면서 공개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문준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자신들이 고발당까지 당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문준용이 만들고 있는 거냐 라고 말을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즉, 문준용이 그런 말들이 검찰 수사에서 이제 이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라 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거겠지요. 국민의당은 이 문준용은 뒤늦게 국민 앞에 나왔지만 거짓말뿐이었다. 대선 승리가 불의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해명이 필요하던 대선 기간 중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하듯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문 씨의 태도를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 문 씨의 이런 태도는 대통령 아들로서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 씨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해를 구할 걸로 기대하며 성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기다렸는데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요, 빽도 없고 한마디로 돈도 없는 집의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심지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친구들이 취업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점점 양과 질이 모두 나빠져 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마디로 편법을 쓰지 않는 집의 자식들은
점점 청년 백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용대책 땜질을 하고 있지만은 상황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정부에 잇따른 대책에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진다. 올해가 최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실업률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2015년 7월에 청년 고용 해소 대책을 냈지만은 그해 말에 청년 실업률이 9.2%로 최고치에 올랐고 2016년 4월에는 청년 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은 청년 실업이 9.8%로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니 뭐니 구조조정은 연기되고 또 대선 치르니 최순실 농단이니 이러면서 경기가 더 얼어붙어 버리면서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더 심각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시장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올해 더 악화되면 되지 이렇게 호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일부 수출이 약간 호전됐다, 경기가 약간 살아난다 하지만은 청년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 중에서도 이제 장기 실업자와 구직 장년자가 늘어나면서 일할 의지를 잃고 이들이 그냥 구직 시장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민간 분야에서 청년 취업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청년 실업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취업을 해야 될 청년 세대,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세대,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세대들은 단군 일에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고 제일 똑똑해야 되고 외국어도 능통해야 되고 첨단 전자기기도 장난감 다루듯이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거의 모두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신체 조건도 우수한 수준인데,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해도, 아니 비슷하게만 흉내만 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도 대부분이 백수다라고 자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는 올해가 청년 실업의 최악의 해다, 베이비 붐 여파에 대학 진학이 급증을 했었다. 즉 그것이 지금 청년 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에 대학 진학자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그때 대학에 진학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거 취업시장으로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넓지 않는 일자리 속에서 장기 실업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에 대학 진학률이 83.7%였는데 그래서 90년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연령, 즉 90년에 태어나면 지금 27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이의 세대들이 지금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불행한 세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본인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맡았습니다. 자, 일자리위원회에서 고용 문제를 지금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5년간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50만 개 만들겠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을 확대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 촉진수당 등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자, 이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과연 여기에 따르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민간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즉 경기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또 민간 고용을 늘리려면 고용을 하는 민간 기업들의 억지로 늘리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지금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당장 지금 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또 몇십조 풀어서 추경을 한다. 박근혜 정권 때 초이노믹스니 뭐니 사기치는 소리 수도 없이 듣고 무슨 뭡니까 창조경제 어쩌고 소리 떠들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청년 일자리가 해결될 것처럼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그 일자리에서 나온 월급이 소비로 연결되고 그것이 내수 활성화가 되어서 기업이 또 채용을 확대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무언가의 어떤 이 모멘텀, 계기가 마련돼야 될 건데 그 계기를 어디서부터 잡아내는가가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공공일자리요. 이거 정말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공공일자리 늘려봤자 크게 이렇게 도움도 되지 않고 많은 효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외에 그야말로 81만 명의 공무원을 더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재원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대통령이 기왕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섣불리요. 뭐 추경을 하니 섣불리 뭘 발표하지 말고 한 6개월만 국민들한테 기다려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놔야 될 건데 그러려면 이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비상수단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 예산 중에 한 150조 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투입을 해서 이 공공 부분에 엄청난 내용의 일자리들을 창출해 가야 된다라고 과거 뉴딜에 버금가는 수단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존 예산이 투입되던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예산을 올스톱을 시키거나 한마디로 예산 부분을 갖다가 다 잘라야 됩니다. 자, 공공일자리 투입에 대한 어떤 이 출발점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판단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의 한마디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예산은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먹고 쓰는 방식의 예산 구조를 대거 혁신하는 예산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서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정도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국회 의결이나 국민투표까지도 붙여져야 될 과감한 방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걸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대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5년 하고 갈 정부에서 그런 부분으로 무리수를 두다가 정권이 실패하면 초창기부터 무너질 건데 그런 짓을 왜 하느냐? 그냥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쇼만 하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자,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는 속에서 취업은 안 되고 부모한테 손 내밀기는 미안한 청년층들 15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단순한 노무직, 즉 노가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만 명이 늘어나 26%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3년 반 동안 늘어난 청년 취업자 수 25만 명의 23%에 해당되는 규모라는 겁니다. 이런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학력도 필요 없고 육체적인 노동만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 3년 반 동안 늘어난 청년 단순 노무직 6만 명 중 절반인 3만 명이 가사, 음식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이었고 보육, 교사, 보조와 패스트푸드점 직원, 주유소 점원, 전단지 배포원 등이라는 겁니다. 이 분야의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 대부분은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 형태이고 당장 생계를 하루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취업을 하기 위한 경력이 되거나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단순 노무직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취업 준비 기간이 하도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모한테 손도 못 내밀어서
밑에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자녀들부터 임시직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접이 안 돼도 있는 집 자식들은 거기 가네 유학도 갔다 와서 카페도 차리고 뭐 벤처 한다고 하고 다니고 뭐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해볼만 합니다. 없는 집의 자식들은 취업이 안 되면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종들은 고용 불안정성도 심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도 심하죠. 결국 이런 직종에서 오래 이제 머물다 보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취업 전선에서 밀려나게 되죠. 자, 요즘 뭐 셰프나 뭐 먹방이 유행하다 보니까 요식업에 이런 인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데요. 그거는 TV에서 보는 환상이고 가서 보면 결국은 뭡니까? 그야말로 노동 착취 산업에 종사하다가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청년 실업 세대를 지켜보면서요. 기성세대 중에서 40대 자영업자들의 여론조사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93%가 노력을 해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력해도 비정규직으로서 정규직으로는 못 간다는 응답자가 84%고요. 국민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3.4%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실제 자기가 현장에 나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본 40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93%가 이렇게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고용 안정이 떨어지는 계층일수록 계층 상승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었습니다.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는 80.6%가 계층 상승이 가능성이 낮다 했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은 88.4%가 계층 상승이 안 된다. 정규직은 82.6%, 비정규직은 83.5%, 자영업은 86.7%라는 겁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 기회가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017년에 19.8%로 줄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에 비관적이었다라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500만원 이상을 월 소득을 가지는 가구는 17.2%만 교육 상승을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비록 이렇게 소득이 좀 높은 고소득층에 속하더라도 공부해가지고 계층 상승은 안 된다. 왜? 소득이 높을수록 세상에 살아보는데 아는 지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공부가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는 진실을 깨달은 거죠. 자,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대기업 정규직 등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열심히 일해도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84.1%고 여성이 더욱더 비관적이었으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청년 실업과 더 나아가서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없고 비정규직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살아갈 가능성은 더욱 없고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이 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부분인 시대에서 한마디로 선동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집권할 수밖에 없고 집권하는 기간에 무능과 부패를 보였던 척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보수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운운하고 종북척결 운운하고 이러면서 이런 현상들을 외면하는데 어찌 집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 직시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권도 현재 내걸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나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그 다음에 뭐 시간 이 할당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뒤에는 또 의미 없게 끝난 일에 대한 토론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요 국민 투표를 붙이고 국회에서 표결해서요 확실하게 모양을 하나 정한 다음에 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가봐야 이 부분에서 실마리가 나오는 거고요. 민간이 청년 고용을 늘릴 가능성은 현재와 같은 한마디로 일자리 부분이 한 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정규직이 되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즉 틀을 뚫고 올라간 사람에게는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가고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무지렁이처럼 살아가는 이런 구조에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정규적인 연구한 직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하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되 정규직이 받는 특혜나 어떤 이런 부분도 대폭 줄여야 되고 정규직의 일자리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기업이 잘 나가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업이 어려워지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위치에 가 있는 그런 정규직의 대기업에는 공공기업에는 뭡니까? 철밥통 노조가 딱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자리를 조금만 늘리면 나중에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안 늘리는 쪽으로 가고 비정규직으로만 가고 정권이 바뀌어서 쪼으면 창조경제에 협조한다. 또 문재인 정권에는 일자리위원회에 협조한다. 기업들 발표하겠죠. 좀 있으면 회장님들 또 몰려갈 겁니다. 청와대에. 다 앉아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민간 차원의 일자리를 몇천 개씩 확보하고 올해는 얼마를 뽑겠습니다. 쇼 좀 하다가 정권 또 힘 빠지면 허지부지해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민간 대기업의 대관 조직은 정권에 힘을 빠지는 상황을 체크하는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짜고 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근본적인 혁신적 대책이 과감하게 제기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 사람들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 공약이 뻥의 극대치인데 그 뻥의 극대치의 공약도 한마디로 해결의 대안이 전혀 되지 못할 건데 실행은 공약의 30%만 실행해도 잘한 걸 겁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놓고 실행을 논의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역대 정권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 또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담겨있지 않고 정부 예산을 가지고 공공 부분에 일자리 좀 만들어 보자고 공기업들 발목 비틀고 더 나아가서 민간에는 시간 나누기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보자고 하겠지만은 민간 기업이라는 게요. 정권이 시키면 가서 예예 하고 돈 내라 하면 예예 하면서 뒤에서 욕하면서 힘이 언제 빠지나 보자 이러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사람이지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법인세 낮춰서 일자리 늘린다면 저도 낮추고 싶어요. 아예 법인세만 한 10%만 받고 안 그러면 5%만 받고 일자리 늘리려 한다고 법인세 낮춘다고 일자리 늘어나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법인세를 낮추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수 언론이나 무슨 정경련 앞잡이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법인세 한번 제로로 해보고 싶습니다. 아예 법인세 말고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차라리 소득세를 근로소득세를 받는 게 낫다면 법인세 안 받고 일자리 근로소득세를 받지요.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은 그 시기적인 상황에 따른 경제 동향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국민과 전체적인 정치권이 노사정 합의를 하듯이 중대한 합의를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국민투표 붙이고 한마디로 국회에 표결까지도 하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스톱한다. 이렇게 가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할 용기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